오늘 변함없이 최이배 전 의원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제는 시간인데요. 네. 와, 주말 사이에 난리가 났더군요. 제가 정치 이슈보다 네. 이 경제 이슈를 더 많이 읽은 주말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관세도 있었네요. 지난주 관세 얘기가 있었고. 컸고 초에는 네, 후반에는 이제 소득세, 법인세, 세제 개편안이 있었죠. 제가 뭐 질문할지 아시죠? 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 지금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네.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며칠 사이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일단 전반 이게 내용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50억에서 10억으로 그리고 뭐 거래세 그리고 뭐 배당 과세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8월 1일 날 주식이 움직인 게 네. 과연 이것 때문만이었을까 혹은 네. 관세 여파였을까 이것도 또 해석하시는 그럼요. 분들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제 세제 개편안 나오고 특히나 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그래서 그 대주주의 요건을 기존에 이제 10억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50억으로 이제 늘려서 굉장히 아주 일부 사람들만 세금을 내게 만들었다가 그렇죠. 다시 이제 이것을 복귀시켰거든요. 네. 10억 원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뭐 주식 시장이 갑자기 뭐 실망해서 뭐 투자자들이 뭐 매물을 내놔서 막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8월 1일 날 거래량을 보면은요. 네. 개인은 1조 8,7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예,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오히려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말대로 막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해서 매물을 내놨다고 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매수를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 보고 좀 이상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뭔가 주가 하락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이제 막 그냥 묻어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관세가 네. 뭐 15% 협상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선방했다라고 하지만 원래 이제 미국과는 무관세 FTA 때문에 무관세로 우리가 무역 거래를 했는데 그렇죠. 15% 이제 관세를 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겠다,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게 되고 네.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관세가 미국에서 관세력이 네. 높으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네. 뭐 그런 이제 효과가 세계적으로 퍼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반영이 돼서 이번에 그게 이제 다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 거지. 이거 세제 개편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막 크게 실망해서 매물 내놨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 시간 목요일 날 트럼프가 그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게 네. 오후 한 7시쯤이었고 그 몇 시간 뒤에 이제 한국 주시간 9시 이제 문 열면서 이런 상황이 진행된 건데 그날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주시장이 다 가라앉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관점에서 이제 좀 더 면밀한 분석들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줬을 거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온 것 중에 기업들에게 네. 법인세를 1%씩 다 올리기로 했어요. 그랬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조금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양도차익에 대한 대주주 그 요건 기준. 강화 때문에 이게 모두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무리한 무리하다. 해석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예. 10억 원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이전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돌아간 거죠. 거죠. 예. 뭐 복귀라는 표현 혹은 정상화라는 표현 여러 가지 네. 표현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기재부에서 그렇게 볼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이제 하긴 하더라고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가 이게 또 전체 주식이 아니라 종목별로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10억을 연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분이 그 종목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그리고 것도 이분이 주식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부동산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의 그 대주주로서 과세당하는 분이라면 솔직히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그렇겠죠. 네. 한 종목에 10억 원이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전체 자산이 50억 이상은 될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되고요. 네. 그런 분들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때 감세 정책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했던 게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80조 원의 감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세 효과가 80조. 이재명 정부의 5년 동안 한 80조 원 정도 감세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좀 증세를 하면서 35조 원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반도 회복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 절반이 안 되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주주 요건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한 만 몇천 명 정도 이제 되는 걸로 네. 나오거든요. 만에서 13,000 보도마다 조금씩 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과세 형평성,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려야 되고 또 동일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근로소득에서 5억 버는 사람은 막 45%, 50%까지 세금을 내요.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이나 뭐 그렇게 낸 사람들은 그거에 더 과세를 해요. 중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과세를 안 해준다? 이건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형평성을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도 원래 만들었고 네.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만들어야 될 거고 그 효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시 이 대주주의 요건을 낮춰가면서 보다 많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정부가 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굉장히 이번에는 긍정적인 네. 방향을 가져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재부에서 일단 밝힌 내용들을 보면 대주주의 기준이 강화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강화된 2017년 그리고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었지만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이고 네. 10억에서 50억으로 늘리고 이게 매수와 매도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더라. 그러니까 맞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 기준이 어떤 주식시장 전반에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아니다. 본인들은 통계적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2020년도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대주주를 판단하는 게 12월 31일 연말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주주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래서 그 전에 주식을 매도해서 그 요건을 회피하고 다시 1월 달에 또 주식을 사게 되는 네. 그러니까 연말을 기준으로 매도와 매수가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게 그렇죠. 이제 지금의 분석된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연말에 네. 이분들이 대주주를 회피하려고 주식을 내놓다 보니까 공급량이 늘어나서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1월 달에 대부분 이분들이 산단 말이에요. 네. 또 매수세로 상승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마치 네. 대주주들이 이런 거래를 통해서 한국 시장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 네. 주식이 그래서 안 오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고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 대주주들이겠죠. 대주주. 자신의 네. 이런 매도 매수 거래를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시장의 분석에 대한 뭐 판단을 가지고 기재부도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청원 내용에는 뭐 연말에 소위 말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청원 내용에 있는 문장입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논리들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그 일단 팔고 그리고 뭐 며칠 뒤에 혹은 몇 달 뒤에 다시 사더라. 네. 오히려 어떤 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는데 역으로, 예.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네. 이게 다 양쪽이 팽팽해서. 네. 해외도 비슷한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주식 가치로는 안 하지만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주주를 회피하려고 팔고 사고 하는 이 거래를 일종의 우리가 자전 거래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 이런 거래로 회피하는 것을 오히려 봐주지 않아요. 그 보이니까 네, 회피하려고 했다는 게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오히려 이런 거를 이런 회피하는 거 수단을 예방하는 그런 규제나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늘려서 세금을 안 물리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해법이 될 수 없다. 네. 네. 증권거래세율도 지금 현행 0.15%에서 0.2%로 0.0% 포인트, 0.05% 포인트 네, 인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2021년인가 이제 세법이 통과돼서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너무 바로 도입하면은 이제 충격이 있으니까 2년간 유예하고 좀 준비 기간 거쳐서 하겠다라고 이제 기재부가 했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재작년에
아예 그냥 없어진 무산돼서 네. 이제 포기했죠. 네. 그때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니까 거래세는 없애자라는 논리였고 그래서 그렇죠.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투세를 포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증권거래세는 다시 또 도입이 돼야 되는 거죠. 의외로 이제 증권거래세가 한 7, 8조 정도 굉장히 세수가 많이 거치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7, 8조 정도 됩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세수의 대책 없이 이렇게 세금을 없앴다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회복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런 좀 책임성 있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금투세가 다시 도입되어야 되고 네. 그러면 증권거래세는 또 다시 그때는 또 없앨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투세를 포기하는 것에 결정을 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네, 네. 그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정권을 위임받아서 본인이 이 법안의 시행을 포기하자라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뭐 포퓰리즘적인 약간 뭐 그런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했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네. 좀 더 국가의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금투세 도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 며칠 새 이 논란 와중에 맞아요. 그 금투세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많더라고요. 이걸 다 이게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있는 것이니까. 네. 네.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세율이 이게 뭐냐. 최고 35. 네. 나는 20 정도 생각했어. 뭐 이소영안 소위 말하는 이소영안은 25%인가요? 25%였죠.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분리과세를 하느냐.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 하더라도 몇 퍼센트냐. 이거 가지고 지금 당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세금을 걷는 이유가 이제 뭐 일단은 세수 확보죠. 국가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걷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금 이렇게 너무 투자를 안 해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한대. 그래서 옛날에는 세금을 깎아주면 진짜 투자를 했어요.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 목표를 정하고 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조세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자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주주들 재벌들이 배당 소득을 받으면 소득세 45%의 역할 지방세 합하면 50% 정도 세금을 내니까 네. 너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 사람들이 배당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배당을 기업들이 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세금 깎아주면은 그 사람들이 배당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그걸 추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것부터도 좀 마땅치 않습니다. 네. 왜? 그 재벌 대주주들의 배당 의사 결정이 개인의 세금 때문에 결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배당이라는 거는 올해 우리가 돈을 기업이 이만큼 벌었는데 야 내년에 재투자할 것이 이만큼이야. 그러면은 이만큼이 남네. 그럼 이거는 주주들에게 다시 환원하자. 그래서 배당으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이사회가 돼야 되고 이사회는 그런 지배주주나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거를 대주주나 지배주주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상법도 개정됐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세금을 가지고 그런 배당 의사결정을 꼭 이렇게 결정하게 만들어야 되냐. 네. 지배구조 문제는 지배구조로 풀어야 되고 네. 그리고 만일 진짜 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해서 조금이나마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저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기업들의 행동 변화, 즉 그러니까 대주주의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세율이 이번에 35% 지금 네. 정한 거는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너무 힘들 거다. 너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세수도 손해 보고 정책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아주 애매한 지금 상태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도입을 하겠다고 한다면 세수를 좀 세율을 낮춰서 낮춰라. 낮춰서 20%대 뭐 이렇게. 저는 한 이제 28%로 그 정도? 생각해서 지방세 포함하면 30% 되게끔. 네. 그러면은 기존의 종합소득세율 지방세 포함해서 50% 가까이 되니까 한 20% 정도만 차이 나게 하되 대신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네. 대주주하고 소액주주하고 차등 배당하는 조건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차등 배당이요. 예, 그러니까 이 감세 효과를 대주주가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네.
대주주는 배당을 조금 덜 가져가는 기업에 적용을 해주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액주주는 배당을 한 주당 1,000원을 가져간다면 네. 대주주는 500원 정도, 50% 이하로 가져가면 그때는 이렇게 세율을 확 낮춰줘서 하되 근데 대주주는 그만큼 감세 효과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배당을 덜 가져가야 되니까. 네. 대신 자기가 더 많이 배당을 가져가려면 소액주주들한테 배당을 그만큼 더 많이 해줘야 되는. 뭐 그럼요. 이런 이제 조건을 넣어서 대주주의 행동 변화도 이끌어내고 네. 이 어떻게 보면 감세 효과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몇 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지금 이 아마 아이디어. 네. 이제 법안이 논의될 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얘기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세율 35%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는데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분위기 봐서는 조금 낮아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도 워낙 이제 또 그 국민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이 또 높다 보니까 민주당이 벌써 좀 이거는 손질하겠다라는 약간 뉘앙스를 지금 비쳤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네. 대주주 요건도 그렇지만, 근데 네. 저는 대주주 요건은 장기적으로 금투세 쪽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수를 했으면 좋겠고. 네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좀 더 현실적인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좀 튜닝을 해서 네네네. 정밀하게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군요. 밸런스 항상 밸런스가 중요해요. 네. 네. 상속세 얘기를 해볼까요? 상속세 이번에는 뭐 제도 개편 특별히 내용이 없다고 하네요. 네. 검토 중. 그렇죠. 저희가 이제 상속세를 진짜 부자만 내는 거거든요. 나도 상속세 좀 내봤으면 내봤으면 좋겠다고 좋겠네. 맨날 이런 얘기 네.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자산이 그래도 돌아가실 때 이제 부부가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혼자 네. 남았을 때 네. 한 30억 정도는 돼야 이제 상속세를 내는데 그 정도 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분들의 세금을 결국 자녀들이 낼 거잖아요. 상속 받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받은 세금을 근데 계산을 할 때 내가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물려준 부모님의 재산을 통째로 놓고 거기에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율이 높아져요. 합산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네. 자녀 수대로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각자 받은 만큼의 상속 재산을 놓고 거기서 세율을 적용하면 네. 세율이 좀 낮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뭐 이게 유산세냐 유산 취득세냐 이런 방식인데 아무튼 지금 그 논의를 하면서 이거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계산해서 내자라는 게 논의가 좀 되고 있었어요. 기재부대에서. 그리고 정부의 그런 입장 태도는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큰 변화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아예 그냥 논의를 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도 부자 감세 논란이 있기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계속 감세 정책을 또 이어가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이건 논의해보자라고 생각하고 네. 일단 뒤로 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유산세 체계일까, 유산 취득세 체계일까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심층적으로 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뭐 국회에서도 계셨고 또 회계사시잖아요. 예. 어쨌든 이 참 상속세나 이런 거는 나와 관련 없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이제 세수가 되는 것이고 네. 그게 또 우리나라 뭐 복지가 됐던 그게 민생 쿠폰이든 뭐가 됐든 다 연결이 돼 있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산세가 아니라 유산 취득세, 취득세, 예. 예.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도 별로 이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닌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이 높고 뭐 국민들이 그걸 정말 많이 원한다면 뭐 그 방향성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내가 대주주도 아닌데 대주주 요건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시고 부동산도 그렇거든요. 종합부동산세 안 내는 분도 막 종합부동산세 올리면 하고 상속세 안 내는 분이 상속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막 반대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사람들은 뭐 이제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저런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저는 세금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어서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보다 좀 쉽게 돈을 버는 소위 말하는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그렇죠. 부동산과 주식이나 이런 재산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왜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가? 네. 일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깎아줘야지. 그렇죠.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게 과연 맞냐라는 한번 좀 냉정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근로소득세 인하하자는 운동을 한다면 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재산에서 얻는 이익, 부동산, 주식, 뭐 상속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재산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 자꾸 세금을 낮추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결국은 그 혜택 보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만 극소수. 명, 네. 몇만 명 수준의 아주 진짜 부자들만 얻는 이득이거든요. 네네. 감세 효과를 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세금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법인세율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낮췄거든요, 1%씩. 근데 이걸 이제 높였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부담을 늘릴 수 있는 네. 분들이 부자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익을 많이 버는 고익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의 그 세금을 깎아줬던 것을 늘린 대신 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업들이 더 많이 좀 노력을 해라라는 네. 취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원. 세액 공제를 좀 많이 해주게 되면 네. 뭐 기업들의 좀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도 더 많이 하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제 많은 그 과거에 이제 기업의 투자와 이 법인세율에 대한 연구가 네. 있었어요. 네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세율을 깎아주면은 진짜 투자도 늘리고 고용도 늘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네. 한 1980년대 뭐 90년대 초반까지. 네.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의사결정의 세율보다는 이 세계적인 경영 뭐 그 무역 환경, 네네네. 산업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행동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행동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과감하게 진짜 뭐 세액 공제를 막 50%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면은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 하면은 진짜 뭐 내가 투자한 돈의 50%를 세액 공제해 주니까 막 투자할 수 있겠죠. 행동 변화가 생기죠. 네. 근데 뭐 그거를 1, 2% 깎아준다고 해서 행동 변화가 안 생기거든요. 그건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의 목적 중에 하나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조세 정책을 낸다면 그거는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서- 지금 미래 전략에 대해서는 네. 좀 과감한 그런 세액 공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아직 그 파악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대략 이런 거예요. 이번 발표로 AI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화끈하게 40에서 50%. 50. 예. 그리고 중견 대기업은 30에서 40% 수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찔끔찔끔 아니라 음. 이런 건 좀 과격하게, 예. 네, 파격적으로 네, 그래야 행동 변화가 생기거든요. 해야지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AI는 이제 거의 상명선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 싸우는 것도 사실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 시장의 어떤 모든 변화들이 제조업도 다 이제 AI에 의해서 그렇죠. 많은 변화들이 생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단순하게 AI의 그게 아니라 결국 로봇으로 이어지고 이게 제조업 분야의 AI가 이제 더 많이 퍼지면 네.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지향점이 생겼기 때문에 네. AI에 대한 투자도 우리나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목표가 정확하죠.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AI에 대해서 워낙 스스로 관심 표명을 했고 뭐 네. 수석도 그렇고 요즘 이제 AI 전문가들이 네. 내각에게 포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기업들에게만 그거를 부담시키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야
본인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하겠지만 네.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만 혼자 몇 군데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작은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AI를 더 잘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작은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투자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은 재정 뭐 R&D 지원도 되겠지만은 이런 세액공제 같은 조세 또 지원도 이제 같이 병행이 되면은 네. 아무튼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과학자들 훌륭합니다. 예, 그쵸. 스타트업들 맞아요. 조금만 지원해도 엄청난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경제는 시간이었고요. 최입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